가정의학과 양성관 과장님. 네, 오늘 저희가 네. 마약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 네. 예전에 그 국립경상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백승만 교수님. 예, 백승만 네. 교수님. 알고 계세요? 제 책 쓸 때 많이 참고한 교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약학대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이신데 실제 이제 현직에 계시는 의사분이 마약책을 쓰셨단 말이죠. 네. 네,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그래서 이거 줄여서도 부르던데? 네, 뭐라? 마약마사라고. 마약마사. 네.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마약책까지 쓰시게 되셨어요? 사실 의사가 마약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이라는 범위가 예. 처방을 해서 쓰는 처방. 거죠. 예, 그럼 이제 마약류의 범위가 좀 넓긴 한데 저는 이제 호스피스,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를 할 때 그 최근에 문제가 됐던 펜타닐 같은 경우, 뭐 몰핀, 펜타닐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처방을 하고 실제로 암 환자한테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환자가 아프고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 더 적극적으로 썼었는데 그리고 뭐 일반 외래에서도 뭐 수면제나 진통제, 신경안정제, 유도 사실은 마약류로 다 취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마약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쓰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한지. 그래서 이제 그때서도 저도 아차해서 마약에 대해서 제가 일단 확실히 더 한번 알아볼 겸 그리고 정말 어디까지 마약이 퍼져 있는지 알아볼 겸해서 국내외 자료, 환자 경험의 진료 경험에다가 국내외 모든 자료를 사실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한테 처방받으러 와서 뭐라 해야 될까? 좀 거짓말하면서 더 마약 처방을 받으려고 온 사람도 되게 많았다면서요. 이게 마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마약류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무섭고 되게 심각한 사람들, 예. 좀비 거리에 몸이 삐뚤어진 막 이렇게 막 걷는 사람들을 보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의 말기 중독 환자만 그렇지 처음 시작하거나 어느 정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오죠. 그냥 평범해요? 예,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거짓말하냐? 뭐 수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먹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미 처방받은 게 있는데. 예, 물론 재환자인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 잊어버렸다. 왜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처방을 하다 보면 딱 누르면 다른 병원에서 10일 전에 한 달치를 받아갔습니다가 뜨거든요. 전산에 다 나옵니다. 근데 환자분 A 의원에서 10일 전에 한 달치 약을 받아가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잊어버렸대요. 그렇게 정말 멀쩡하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눈빛이 이제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뻘겋게 충혈된 다음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전 의사니까 딱 보는 순간 이상한데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마약류에 포함된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오게 되죠. 근데 이제 단골보다는 그런 분들이 돌아요,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약 타고 저기서 약 타고. 그래서 뚫린 병원을 찾는다 그러거든요. 속된 말로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되는데 파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쪽을 찾아가서 받는 것처럼 병원도 좀 그렇게 쇼핑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뚫리면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그런 사람들끼리 공유가 돼요. 그럼 마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 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관해서 이제 그렇게 처방이 쉽게 되는 곳은 소문이 나서 그 병원만 계속 가게 되고요. 근데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계속 거절하다 보면 대개는 안 오게 되는데 그래도 꽤 보게 됩니다. 외람된 질문인데요. 네. 그럼 의사분들은 그렇게 마약류를 처방해주면 수익이 좀 많이 납니까? 잠시만요. 처방료가 나 왜 이런 게 궁금하지? 초진이면 16,000원, 재진이면 12,000원 정도죠. 그게 끝이에요. 그 막 수익 때문에 저기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거를 수익 때문에 하는 병원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이 책을 보고 저는 또 그 충격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여성분이 남자를 바꿔가면서 데리고 와서 마약을 타간다면서요.
예, 그분도 이제 왜냐하면 전산에서 자기 이름으로 타면 중복이 바로 뜨거든요. 네네. 그럼 의사가 당연히 안 줍니다. 네. 그럼 어떻게든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번 불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암거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그런 소규모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파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극소수가 있고 그거를 뭐 사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이름을 명의 도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의료진 같은 경우도 특정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의 이름으로 빌려서 처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의료진 사이에서는 조금 있는 편이고. 차명으로. 차명이죠. 근데 그런 사람 이제 특정 의료진은 환자 이름으로 처방을 받는 거고. 아예. 네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불법이고 범죄죠. 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의사나 의료진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차명을 빌려오기도 어머니 이름으로 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남자랑 데이트 해주고 그 남자 네. 데리고 가서 네. 그 남자 이름으로 약 타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가끔씩 있습니다.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 마약 청정국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사실 뭐 유엔 쪽에서 유래했는데 10만 명당 20명. 한국 기준에는 5천만 명이니까 10,000명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미 2015년에 11,000명을 넘은 이후로 한 번도 10,0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27,000명인데 네네네. 그러면 과연 마약 잡힌 사람, 마약 관련해서 조사를 받거나 잡힌 사람만 27,000명이면 그럼 실제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암수율이라고 해서 예. 한 명당 안 잡힌 사람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28배 정도를 곱하면 보자. 2023년 기준 27,000명에 28배를 곱하면 한 70만 명 정도?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1%가 넘고 뭐 제주도 전체 인구가 다 마약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약 청정국은 뭐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보도가 좀 안 되고 최근 2, 3년 전부터 이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슈화가 된 거지. 이미 10년 전부터는 한국은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특히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면서요. 젊어지고 있다면서요. 그게 예전에는 40, 50대가 한국은 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저씨들이라 그러죠. 아저씨들이었는데 이제는 20대가 30대가 메인, 그러니까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10대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게 2013년 10년 전인데 10대가 마약을 해서 잡힌 경우가 58명이었는데 네. 10년 후에 2023년에 벌써 1,400명.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28배까지 늘었고요. 전체 마약 사범은 2.8배 정도 늘었는데 네. 핵심이 뭐다? 40, 50대가 아니라 20, 30대, 심지어 10대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마약을 살 때는 손손거래, 어디를 개인 대면 거래죠. 만나서 돈을 주고 만나서 약을 받아서 손손거래라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거래를 잘 안 합니다. 스마트해진 거죠.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한다? 핸드폰으로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돈은 어떻게 보낸다? 비트코인. 물건을 또 어떻게 받는다? 택배로 받거든요. 네. 그럼 결국 스마트폰으로 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예전에 40, 50대들은 보다는 누가 훨씬 더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살까요? 젊은 세대가. 네, 특히 10대, 20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쓰고 SNS를 하는 사람들. 확실히 접근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접근성의 향상 플러스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기존에 필로폰 중독자들이 계속했다면 네. 최근에는 클럽 등에서 LSD나 대마초 최신 마약들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죠. 약간 놀이 클럽에서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세대치가 훨씬 더 젊어졌고 또 더 자극적인 거를 찾는 뭐 흐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흐름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젊은 층이 많아지고 그리고 접근성이 더 높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자와 노출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손거래에서 이제는 그 속된 말로 던지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렇죠. 비대면 거래로 가는 거죠.
근데 뭐 20대나 30대면 유학생 아니면 뭐 클럽에서 접하고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중고등학생들도 마약을 한다면서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하죠. 왜 10대가 이제 작년 2023년 잡힌 사람이 벌써 1,400명. 잡힌 것만. 잡힌 것만. 그럼 안 잡힌 사람까지 하고 한 번 했던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벌써 뭐 몇천 명, 몇만 명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10대 애들은 마약을 어떻게 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SNS나. 또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마약은 불법이잖아요. 네. 10대에서 담배 피는 거는 불법이고 10대에서 술 먹는 것도 불법인데 10대가 처음에 술과 담배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호기심에 내가 사 먹는다? 아니죠. 한 명이 하면 친구들, 동지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권해보는 거죠. 야, 나 이거 하면 좋아지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하면 왠지 무서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10대들이 갑자기 하는 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10대들이 어떻게 한다? 그냥 친구들이 한번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마약이 80%가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길거리에 이상한 텔레비전이나 영상에서 보는 좀비한테 마약을 얻는 게 아니고 주위에 정말 처음에 하면 사실 좀 멀쩡해 보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중독이 되면은 심각해지지만 처음에는 멀쩡하고 하다 보니까 재미로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하다 보니까 또 10대는 같이 이제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울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하는 거죠. 영화에서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이나 아니면 진짜 해골처럼 돼갖고 막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돼 있는 사람이 막 마약 한번 해봐 이러면 당연히 안 할 텐데.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정말 아직까지 멀쩡한 사람이 권한다는 거죠. 처음 두 번, 세 번째는 멀쩡하니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서운 사람들,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유괴범 교육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무서운 사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네네네.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는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에요? 그럼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 할멈. 네. 무섭거나 흉측한 사람인데 실제로 유괴하는 사람들은 할머니, 여성들이 가볍게 다가가서 이거 좀 도와줄래 하고 유괴를 하거든요. 젠틀하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마약 사범은 정말 끝까지 간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할래? 이렇게 하니까 아무 부담 없이 생각 없이 권하거든요. 권하고 그리고 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두 번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보시기에 조금 이제 초기인 사람하고 중기, 말기로 가는 사람이 이렇게 딱 눈에 띄시나요? 어때요?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런 것처럼 네.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괴물로 변해갑니까? 괴물로 변해가는 게 사실 저는 뭐 의사니까 초기는 잘 몰라요. 말을 안 하면 알 수 없고요. 중기부터는 중독이 되면 특징이 밥도 안 먹고 말 그대로 중독이거든요. 잠도 안 자고 약만 하기 때문에 살이 쭉쭉 빠지고요. 눈이 퀭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영양 섭취를 못 하니까 안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약만 하면 된다고. 약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플러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게 충동적이거나 말을 급하게 하거나 막 헛것을 본다거나 이상한 증상을 같이 보이는 거죠. 정신과 환자들이랑은 좀 겹치거든요. 예.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알 수 있고 막 말기로 가면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몸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도. 그렇죠. 그거는 뭐 이미 우리 술을 엄청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 먹다 보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데 네네. 마약은 10배, 100배거든요. 마약이 사람을 먹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지는 순간은 뭐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저희가 그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 네. 이게 자칫하면 책 이름도 마약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또 가져보게 되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럼 안 네.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예.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99%는 알아듣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오늘 핵심 내용이 그건데 한두 명은 꼭 그래 하고 호기심을 가지거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절대 하면 안 된다. 처음은 마약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네. 천사의 탈을 쓴 악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다. 처음에는 뭔가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지옥으로 끌고 갈 거거든요. 요거를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탈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예, 말씀이에요? 그게 망상이라 그래요. 조절망상. 조절망상. 할 수 있다. 나는 끊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부터 안 할 수 있어 끊을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걸 조절망상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나는 끊을 수 있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뭐 의사니까 담배랑 술도 다들 뭐라 얘기한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예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도 못 끊는데 술, 담배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안 되거든요. 마약을 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의학적 재활치료 전문가들과 했을 때 끊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글쎄요. 50%. 어. 아예 재활치료 시설에 입원하고 예. 어마어마한 걸 해야 1년 동안 겨우 50%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 얼마나 끊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10년. 다시 재발하고 또 하니까. 대부분 단약한 사람들이 바로 끊는 사람이 없어요. 수년, 10년, 20년 동안 끊고 실패하고 해서 겨우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네네네. 남아있고 대부분은 사라지죠. 어디로 사라져요? 죽어요. 보통은 이제 헤로인 같은 경우 통계가 없는데 네네. 통계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 중독자를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나와 있는 통계는 헤로인 중독자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38살. 남아있는, 살아있는. 평균 38살이 평균 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평균 남자 같은 경우는 수명이 80살 정도잖아요. 예. 이게 38살 평균이.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약을 끊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얼마 전에도 그 국정감사에도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약을 한 건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마약을 하지 말라고 제가 증언하러 나왔습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할 확률도 더 높다. 물론 이제 개거천사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끊기가 너무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대부분 나이 들어서 성공했다고 이제 재활치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얼마 없어요. 10손가락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나이를 천수를 못 누리시죠. 근데 이게 일단은 끊는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고 끊었다고 해도 다시 손을 댈 확률이 높고 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연예인들 보면은 예전에 마약을 한번 했는데 네. 다시 손을 댔다 그러면서 이제 혀를 찾아 찌찌찌 거봐라 이런데 예. 그게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마약으로 한번 손을 댔으면 그 세계로 건너갔으면 다시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나오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겁니까?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 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이게 중독이라는 게 단순히 의지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담배를 의지로 몇 명이나 끊을까요? 담배 정도는 그래도 끊을 수는 있는데 100명 중에 4명이 끊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제가 그럼 100명 중에 4명입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못 끊는 사람들이 끊는 사람한테 항상 뭐라 그러죠? 독한 놈.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독한 사람이라는 게 90년생이 못 끊으니까 더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1년밖에 안 돼요. 살다가 힘들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담배를 피웁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죠. 예. 계속 얘기하지만 담배보다 마약이 훨씬 더 의존성이 강한데 의지로 몇 명이나 끊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 전영은 원장님이시죠? 예, 물어봤죠. 없습니다. 의지로 끊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 재발하고 계속 치료하고 그게 수년,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약을 끊는 걸 단약이라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면 네네네. 그 다음은 죽는 거고 빠져나오면 평생을 참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담배처럼. 왜 힘드니까. 옛날 생각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마약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요즘 도파민 중독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도파민은 좋은 건가요? 때때로는 좋죠. 맞아요. 필수적인 거. 네. 그러니까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과 관련돼 있고요. 첫 번째로. 예. 약간 기쁨과 즐거움과 관련돼 있고요. 세 번째로 계속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중독이든 행동을 패턴을 반복하는 세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모자라면은 파킨슨 증후군처럼 동작이 이상해져. 몸 동작이 뻣뻣해지고 뚝뚝 이렇게 끊기거든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아니요. 끊기면. 끊기면? 부족하면. 부족하면.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면 너무 흥분하고 엄청 흥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요. 도파민이 항상 적당히 흘러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을 거고 우리가 커피를 마시든 초콜릿을 마시든 좀 기분 좋은 걸 마시면 계속 먹고 싶은 게 그거 자체가 도파민을 조금 농도를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 몸은 거기에 의존하고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왜 마라톤을 하세요 하면 엄청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건데 네네네. 왜 한다고 물어보면 즐겁대요. 러너스 하이 이런 게 온다면서요.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마약은요. 정상적인 도파민보다 10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빵 터지죠. 그래서 도파민 홍수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저축하시잖아요. 네네. 돈을 엄청 모아뒀어요. 평소에 쓰려고. 그리고 계속 조금씩 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써버리면 쓸 때는 기분 좋죠. 다음날 어떻게 돼요? 허탈해지죠. 빈털터리가 되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흔히 말해서 짜친다. 힘들거든요. 생활이 안 되거든요. 다시 힘들어지고. 다음날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뭐해요? 두 번째로 약을 하면 기존의 도파민을 이미 빵 하고 써버렸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의 도파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약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똑같은 효과를 늘리면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내성. 그러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도파민이 만들어지거든요, 천천히. 네. 야, 몸에서 어디선가 도파민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도파민 만들지 마. 도파민 생성 자체가 없어져요. 너무 많이 흘러나오니까. 그럼 도파민 자체가 어떻게 된다? 홍수에서 바로 뭐로 넘어간다? 결핍이 돼버려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양극단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도파민이 얘기했지만 필수적인 물질이고, 계속 조금씩 졸졸졸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말라버리거든요. 아예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완전한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야 마약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미 중독이 딱 내성과 금단이 생기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막 식은땀 흘리고 끊을 수도 없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약 찾고.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파서. 이 약이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미리 약을 어마어마하게 사둬야 돼요.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약을 미리 사둬야 돼요. 왜? 끊기면 난리 나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고통을 금단 증상을 한번 겪고 나면 진짜 눈에 불 켜고 찾게. 그래서 미국에서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죄가 뭐랑 관련돼 있다? 마약과. 왜? 마약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마약은 10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요 내성과 금단 증상이 생기는 순간 사실은 불가능해지죠. 모든 게 의지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럼 그 도파민이 이미 망가진 뚝을 다시 세우고 도파민을 만들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그래서 치료와 재활이 1년에서 1년 6개월을 보거든요. 그 정도는 견뎌봐야 된다. 견디는 게 아니고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거죠. 치료와 재활. 예. 그럼 예를 들어 치료면 어떻게 이렇게 마약을 희석시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류가 도파민에 좀 있는데, 막 중독이 되어 있는데. 종류가 좀 있는데 일단은 메타돈이라고 해서 좀 비슷한 이제 약 마약에 따라 치료제가 좀 달라요. 네. 업, 다운, 환각제에 따라 좀 다른데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는 펜타닐이니까 아편계 가장 강력한 아편계 진통제는 첫 번째로는 거의 비슷한 성분인데 중독과 의존성이 좀 약한 성분을 줘요. 독으로 다스리는데 좀 더 약한 독. 메타돈을 주고 두 번째 우리 몸에 모든 이제 그런 물질들은 들어오면 수용체가 있어요. 네네. 이걸 받아서 우리 몸에서 받아들여 효과를 내는데 이 아편계 약 대신에 그 약을 쓰면 이 약이 마약이 들어간 자리 대신 앉아버려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리면 마약이 들어와도 그 같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약들도 그 담배약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용체에 마약 자리에 대신 앉아버려요. 그럼 마약을 해도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마약이 앉아있으면 야 너 나와 하고 들어가 버려서 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치료제, 급성 중독의 치료제로 쓰이는 약들이 다 그런 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약류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아편계 마약류 다운이 그러니까 가라앉히거든요. 그럼 호흡마비가 오는데 그러면 걔를 끄잡아내는 거죠. 대신에 제가 앉아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마약의 효과를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써야죠. 그게 치료가 또 거기에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약물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메타돈 같은 경우는 약간 의존성이 있는 약이고 약은 약으로 하고 네네. 기랑 그 자리를 뺏는 약은 그 약에는 중독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 기량제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쉽지 않죠.